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남북 관계도 훈풍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새로운 군사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할 북한 관련 문제들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광진 국가안전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10월 20일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결정됐는데 보도에서 나왔듯이 10월 10일이 문제다. 10월 10일 만약에 이제 북한이 군사 이벤트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숙제로 남는 것이고 또 이산가족 문제 10월 20일 날 가능할지도 이제 좀 아직은 의문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북한이 지금으로 봐서는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도 통일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설사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안 쏘면 더 좋겠지만 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의 그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 도출하려고 미국과 일본이 먼저 나설 테고 중국도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게 의도는 좋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결국 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로 몰려지는데 가능성이 꽤 높은 게 북중 관계라도 좋으면 또 아니면 납치자 문제가 해결이 돼서 북일 간의 무슨 정상회담이라도 된다면 아니면 오바마가 북미 간의 회담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서 남북 관계가 확 좋아진다. 그러면 안 쏠 수도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다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 10월 20일 이산가족 상봉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쏜다면 이산가족 상봉도 이번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10월 10일에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할지가 아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회담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하면서 10월 10일 이전에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죠. 근데 잘 안 됐고 이제 북한은 10월 10일 지나서 하자 해서 10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정부 입장으로서는 한 올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일단 계획된 거는 무조건 진행을 하는 방향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겠죠. 북한은 과거의 사례들 보면은 한미 군사 훈련을 투집 잡으면서 총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어떻게 평화적인 그런 이산가족들 만나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적도 있고 아마 이번에 장거리 로켓 자기는 우주 발사체로 이제 포장을 해서 하겠지만 하는 경우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남한 당국도 그 미제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휘말려 들어갔고 이제 민족 동족을 적대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북한에 나오면은 아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 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또 전략가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당 창건일 이후로 이상 상봉이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동당 행사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미사일을 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더더욱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 그야말로 현물을 징발해 갈 정도로 당 정부에 돈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실험을 하고 프레이드를 하고 할 돈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미사일 쏠 가능성은 일단은 더 크다고 보입니다. 또 목함지뢰 사건 이후 남북 간의 정면 대결 국면에서 사실상 김정은이 체면을 완전히 손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태연한 척하고 자기네들이 남한이 괜히 트집을 잡았는데 평화를 위해서 회담을 해서 평화를 지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웃음이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는 김정은으로서는 그 모욕감을 아마 참느냐고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 그 바로 직후에 중국의 열병식 행사에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주석
바로 옆에 우리 대통령께서 자리하시고 그것도 다름 아닌 행사가 열병식 행사를 중국의 군의 열병식 행사를 우리 대통령이 지켜보셨고 최룡해는 갔지만 별 대접 못 받고 좀 그 구석 자리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뭔가 당 창건일이라는 거는 건국일보다 더 중요한 행사거든요. 북은 나라보다 당이 중요한 나라, 그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뭔가 주민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아니면은 위기나 공포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경제 사정이 또 안 좋아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북중 간의 교역이 90%인데 이 뭐 지하 자원 가격이 다 폭락했고 중국이 또 이 그 자원의 어떤 질이 안 좋다 그래서 돌려보내는가 하면 중국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북한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정부가 당국자회담을 좀 미리 좀 해가지고 거기서 오이사 조치나 금강산강 재개를 뭐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로 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풀어나간다면 김정은이가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남북관계가 트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좀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김 의원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이산가족 문제는 뭐 이념의 인륜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인륜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북한은 이 이산가족 문제를 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큰 정치적 부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남쪽에 친인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철저하게 이제 가정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갖고 인사 사업이나 간부 사업을 하는 북한 원칙에서는 굉장히 그 피해자들이 많은 그런 이제 집단입니다. 계층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자기 남쪽에 있는 가족들하고 만나게 해서 남쪽으로부터 좀 자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또 남북의 그 생활 격차, 경제력 격차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큰 부담이죠. 그리고 이제 내세우려면은 뭐 옷차림도 좀 변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신무장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개인들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모여 갖고 이제 정신무장도 시켜야 되고 옷도 좀 그다음에 맞춰야 좀 몇 달 동안 좀 거기도 잘 먹여서 또 이제 외모도 영양 상태를 좀 좋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옷도 한두 벌씩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국가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면은 북한은 마치도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을 자기들이 큰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 따내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죠. 아직도 그런 테두리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홍 선생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도 600대 1 뭐 이래 됐고 고령화돼 가고 있고 근데 상서로 정리한 문제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남북관계가 제대로 좋았을 때 DJ 정부, 노무현 정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할 때 왜 그때 이 문제를 좀 관철을 못 시켰을까 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 의원께서 잘 얘기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면 북한 무너지는 거 멀지 않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는 것, 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전염병처럼 북한 전역에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북 관계가 좋아도 당시에 김정일 정권이 자기 체제 무너지는 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뭐 비료 20만 톤, 30만 톤 주고 그게 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런 걸 받고서는 그 보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만나게 해준 거지. 결코 그들이 갑자기 선량해져서 만나게 해주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들의 한은 이건 우리 국민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만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분당 얼마씩 현찰은 아니더라도 뭐 비료나 무슨 뭐 쌀 같은 인도주의적인 물품을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한 명 만나는데 얼마씩 주겠다라고 해서 만나게 해드린다든지 이런 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뭐 퍼주기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동아일보 같은 그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거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1년에 4,000분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부 고령이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한번 이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거는 사실 국가 지도자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얼마 정도면 될까 1인당 해가지고 차라리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퍼주기가 아니라
이 우리의 인도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일정 대가를 지불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용납하는 선에서 지불하고 만나게 해드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산가족 상봉 진짜 뭐 어느 언론사에서 평가했습니다만 50년 이런 식으로 하면 50년 걸려도 다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매일과 같이 또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그 한을 풀지 못하고 네. 이제 돌아가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은 현금은 아니더라도 그 대가를 어느 정도 지불하면서 정기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게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한다 하면은 뭐 또 반대할 그런 게 전혀 없죠. 그 제안을 했을 때 북한이 받을 것 같습니까? 북한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보다 많이 그 타산을 할 겁니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정치적인 희생이죠. 대가죠, 사실. 네. 자기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만나게 했을 때 그 경제적인 그 반대 국부가 어느 정도 되겠냐. 아마 그런 걸 많이 따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서독 간에 프라이카우프라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여당 의원 중에서도 프라이카우프 해야 된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프라이카우프 다 아시다시피 동독의 그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명을 빼주는데 서독에서 이 현물을 지급했는데 주로 교회를 통해서 줬어요. 정부가 네. 나선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줬는데 1인당 얼마쯤 줬냐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네. 근데 그 당시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연봉의 몇 년치 정도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했어요. 이건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가리지 않고 서독에서 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한번 참고 삼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산가족분들의 애로사항, 어려움을 해소해 드린다면 물론 여기 빠뜨린 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생사 확인부터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100명씩 매달 만나도 그렇죠. 20년인가 뭐 걸린다. 하여튼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보다도 생사 확인, 그다음에 서신 교환, 만난 분 재상봉, 뭐 성묘라든지 화상상봉 총동원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대가를 주자는 거죠. 근데 현찰로 주면은 정말 퍼주기 얘기가 나오니까 현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보상해 주는 길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말 지불을 하면서라도 이 이산가족의 한을 좀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국방장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핵 무기를 7개 정도는 보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이 실전 배치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이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대응은 한마디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이제 기조하에 사실상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버려 두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핵은 고도화되고 있고 중국은 미국하고 북한 간에 중재하다가 지쳐 있고 북한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언젠가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가지게 되면 제일 손해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냥 북한의 핵을 가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한국과 미국과 중국 3국이 G2와 대한민국이 3자 공동안을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제시해야 된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중국도 가담하는 공동 제안을 김정은이가 또다시 거절하면 아주 중국도 적극 가담하는 제재안 요 2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받으면 다행으로 핵 문제 해결되는 거고 안 받으면 그야말로 중국이 적극 제재에 가담하니까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받을 것이다. 네. 근데 문제는 한국, 미국, 중국 3국 공동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이나 총 국력을 동원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한국판 이란 핵 협상을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신데요. 담대하신 발상인 것은 분명한데 가능하시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죠. 그 핵무기 7기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최소한 그 정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제 핵 실험했을 때 1998년에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 포착한 데 의하면 우라늄 탄을 사실 파키스탄이 개발을 했습니다.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없었죠. 근데 플루토늄 폭탄 이제 그게 폭발 시험을 했다. 그 정보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이게 북한의 대리시험 아니냐. 그게 이제 이미 오래전에 있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영화 했는지 어쨌는지 좀 더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의 투발 수단, 이제 수단이 무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건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많이 도입해 갖고 이제 시험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노동 1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2톤 정도 탄두할 수 있고 이제 1,800km 정도 나가는 거니까. 원래 그 정도 중거리 미사일 정도면은 사실 그 상용 무기 그렇죠. 뚫어질 놓고 그 쏠 일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아보다 배꼽이 크다 그러니까 이건 다 핵무장화를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 투발 수단으로서도 상당히 발전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아마 좀 더 각성해서 여러 방면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9월 9일이 북한 이제 국가 창설 기념일 네. 아닙니까? 그날 노동신문을 보면 이제 각국의 축전이 왔는데 러시아, 쿠바는 일면에 이거 뭐 축하했다 그러는데 일면에 중국의 축전이 밀려났습니다. 네. 북중 관계가 역시 좀 안 좋죠, 확실히. 안 좋죠. 네. 예, 북한이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투정이란 말인데요. 투정.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을 버리면 자기가 죽습니다. 북한에 소요되는 석유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오고 있고 거의 우호 가격이라서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중국이 생색을 안 내서 그렇지 중국이 그야말로 석유 끊으면 북한은 5달 내에 붕괴할 수 있을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의존하고 있으니까 고맙다 그러면 뭐 주체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권위가 떨어지니까 안 그렇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투정 부리는 거다. 이번에 최룡해가 갔는데요. 중국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중국도 북한하고 당대당의 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 그래서 외교부가 나서서 이제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최룡해가 이제 당비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대외연락부 같은 데서 접촉을 해서 또 이번에 시진핑이 한밤중에 만나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통상의 중국의 외교를 보면 뭔가 고위급이 누군가 만나줬을 가능성이 있고요. 당대당의 관계가 조금 회복되는 듯한 조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관건은 10월 10일 날 당창건 행사에 네. 중국의 상무위원급 이상의 고위 진영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외교부에 있다면 중국에 접촉을 해서 중국이 좀 보내서 북한이 도발 못하게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좀 관계가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고 조금 나아지는 게 우리도 별로 그거를 안 좋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도발 못하게 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득이고 우리도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중국이라는 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자는 네, 뜻이죠. 중국이 마냥 북한에게 야단치고 그냥 압박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압박할 때 핵실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실용적으로 한목적적으로 북한이 도발 못하게 하도록 이런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우리가 북한 중국에서의 열병식 이후에도 중국의 외교는 결국은 또 북한 달래기에 들어갈 것이다. 대국의 외교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왔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북한을 중국이 아직 포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물론 압박을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김정은 정권 이제 3대 세습으로 간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당장 포기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미 동맹을 어느 정도 견지하는 레버리지로 아마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10월 10일 이제 당창건 70주년 아닙니까? 중국에서 좀 중요시 해갖고 이번에 좀 중국 행사에서는 북한이 좀 대접을 못 받았고 이제 우리의 위상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 많이 확인된 그런 중요한 계기였는데 아마 북한을 좀 달래고 이제 10월 10일 70돌 북한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여기기 때문에 아마 고위급 인사가 방문 인사를 이제 파견해서 좀 북한을 달래는 그런 전술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